국내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면세점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면세점이요. 그런데 이 최근에 보면 5년마다 면세점 허가를 다시 경신하는데 이번에 좀 보기 드물게 롯데 그 월드 투점의 그 면세점이 월드 타워점에 이 허가가 취소되고 또 워크힐, SK 가는 워크힐의 면세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된 허가가 신세계하고 이제 두산에 갔죠. 두산은 이제 거기 뭡니까? 동대문에 그 면세점을 조성한다고 두타 주변에. 그리고 신세계는 이제 서울 이 도심에 있는 신세계 본점에서 그 면세점을 또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5년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면세점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주도로 면세점을 이렇게 통제해서 가는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개발도상 시대에 이권이 있고 특권이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찍어서 밀어주는 이런 부분에 흔적이 좀 남아있어서 그럴 건데요. 면세점의 매출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 월드타워점은 4,820억, 한 5천억 정도 된 모양이에요. 소공동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면세점입니다. 몇 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면세점에 보면 직원들이 1,몇백 명씩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된 두 군데 직원은 5년 비정규직으로 수명이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번에 취소가 되니까 다 직장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 선전된 신세계나 두산은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일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또 그게 그대로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면세점을 날린 쪽에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 태우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일본처럼 면세점을 2, 3만 개씩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다 면세점을 하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결국 자영업자 육성도 되고 대중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냐, 한국처럼 이렇게 큰 재벌 회사 몇 개만 밀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어떤 면세점을 둘러싸고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면세점이 글로벌 추세가 옹집을 키우는 쪽으로 가니까 한국에도 대형 면세점을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대형 면세점이 아니라도 전문적인 가게들, 조그만 가게들 중에 경쟁력이 있고 한국에 독특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가게들은 또 면세점으로 인정을 해서 큰 면세점과 작은 면세점이 공존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으면 한 20, 30개 자유시장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면세점 허가를 다 해서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게 하면 또 될 일 아닙니까? 이거를 꼭 예를 들어서 몇 개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투구하면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면세점은 왜 숫자를 꼭 정부가 제한을 특정하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면세점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좀 정부가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면세점에 일하는 직원들은요, 월급 많지도 않은데 뭔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일하는 면세점 문 닫아버리면 또 어디 가서 일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지금과 같은 면세점 부분을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이 상속 유행인데 돈이 좀 있어야 상속이나 정려나 하죠. 물려받을 집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부가요, 5억 이하의 주택에 향해서 부모를 10년 모시면 자식한테 상속세를 100% 면제하겠다. 잘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워낙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돈 많은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식들한테 쉽게 상속이나 정려를 못해요. 그래서 소비가 둔화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한 용도를 갖다 지정해서 돈을 얼마까지 이렇게 물려주거나 해주면 이 상속이나 정려세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상품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거 좀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요, 상속에 있어서 돈 많은 사람 빠져나가려면 야금야금씩 몇십 년간에 준비하면서 자식들한테 통장 만들어주고 주식 사주면서 빠져나갈 방법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다 빠져나가고 갑자기 대처하는 사람 좀 걸리고 이런 게 상속세인데요. 이왕에 그러는 거 이렇게 부모 잘 모시고 효자 큰 재산도 아닌 거
이런 데 상속세 100% 면제한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주연을 하는 총재가요,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업 오너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나면 하나같이 대규모 신용공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신용공급이 결국은 민간의 부채 위기를 가져온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IMF나 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이런 큰 사건이 있고 나면 결국은 각국들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내기가 쉽고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빚을 많이 쌓게 되는 거죠. 그 빚이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상환 능력을 넘어서게 빚이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돈을 푸는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거나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돈을 회수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이 부채가 한마디로 위기, 즉 돈을 상환하는 위기로 가게 된다는 거죠. 신용이 몰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제조업의 성장 동력 약화, 가계 기업 부채 누정, 인구 고령화, 노동 수급 미스매치를 꼽으면서 어느 하나도 헤쳐나가기 쉬운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기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성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과거 고속 성장 시대에 높은 성장률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저성장 국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옳은 일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기업들의 내년 전망이 좀 굉장히 우중충하다.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는 목표가 뭔가 하면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내실합니다. 즉 사상 최대의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지 성장 잠재력 확충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요건 속에서 줄일 거 줄이고 없을 거 없애고 이렇게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일단 위기에 잘 버티자라는 게 기업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기업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몸살이기에 들어갔고 하는 총재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극적인 경영으로는 또 돌파구가 나올 수 없다. 이래서 경영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 때 오히려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과도한 위기론이 진짜 위기다.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중동에 진출해서 세계적인 건설사가 됐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투자했고 이런 것도 과감한 도전으로 성공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은 한국 최고의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까지 대부분이 다 돈이 있으면, 즉 여태까지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순수익을 올려서 배당을 하고 비용으로 쓰고 남은 것은 솔직히 말하면 다 사내 유보금으로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비자금 만들던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돈이 되면 투자를 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자꾸 이런 상식론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위기의 시대 때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고요. 또 현재의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위기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고성장 시대는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툭 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잠시 일시적인 거다. 또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다. 신용이 회복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눈앞에 있는 실체를 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이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갔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저성장 국면에서는 어지간한 기업들이 옛날식으로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세계 경제가 다 성장했고 외국들도 다 성장하고 신흥시장도 엄청나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 경제가 분산 재배치되면서 뭐 현대건설이 중동으로 진출하고 삼성전자가 뜰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처한 현실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평당 뭐 6,800만 원짜리 아파트, 뭐 강남에 뭐 4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부동산 바람 잡는 기사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분양가의 역습, 전국서 미계약 속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다 바람 잡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국에 이 고분양가의 후유증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동네에서도요, 이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에서 45.81을 경쟁률을 있었는데 막상 계약을 한 걸 봤을 때 조기 계약률이 3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또 부산 사상에서도요, 28대 1로 1순위가 마감됐는데 30%가량이 미계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언론이 나서고 또 건설사가 나서고 또 정부가 좀 부채질하고 해서 이런 바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고분양가가 환상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양가의 후유증이 결국은 또 부동산의 시장에 찬바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발 부동산 가지고 경제를 마치 호황인 것처럼 장난치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